어찌됐든 이 홍준표의 잇따른 어떤 자책골 같은 이 발언 때문에 당에서도 눈치가 좀 보일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선거 비용 관련해서 좀 얘기를 해볼 텐데요. 자유한국당 선거 비용으로 지금 충당하기 위해서 여의도 당사 건물 담보로 해서 뭐 250억 원을 이제 대출 받았다고 하는데 그게 이제 득표율 15%가 넘어야지 이제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당의 지원이 아니고 홍준표 후보의 스타일상 본인이 그냥 생각난 대로 거침없이 말한 스타일일 텐데 이런 논란이 계속 이어져서 만약에 득표율에도 15% 밑으로 떨어진다면 이 눈치가 좀 보일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네, 뭐 그렇게 일반적으로 지금 언론이라든지 평론가들이 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이건 제가 볼 때 뭐 어마어마한 엄살입니다. 실질적으로 각 당은 이 정도 재산을 가지고 있는 당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건 중앙당을 담보로 해서 250을 빌릴 수 있는 재산이 있는 것만 해도 네. 이 당이 유일한 그런 당이에요. 그리고 뭐 시도당도 가면은 시도의 가장 뭐 요지에 단독 건물들을 다 소유하고 있는데 그게 뭐 150억, 200억짜리 건물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자유한국당의 이런 어마어마한 재산들은 어디에서 왔는가 이렇게 보면은 이게 과거 민정당 때 전두환 정권이 들어서면서 정치 자금을 모아서 이런 당사들을 다 만들어서 지금까지 전개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동안은 정말로 떳떳한 집에 큰 집에 많은 음식으로 풍족한 선거를 해왔는데 최근에 오면서 이제 그런 상황이 조금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어마어마한 엄살을 부리고 있는 거고 다른 모든 정당은 이보다 훨씬 더 어려운 상황에서 하고 있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고요. 네. 그래서 설사 15%를 못 받아서 뭐 일부를 못 돌려받아서 약간의 뭐 빚을 진다 해도 이것은 자기들이 갖고 있는 재산에 비하면 이 부채 수준이 수준도 아닙니다. 다른 정당들은 임대료 내기도 급급한 수준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고 이것 때문에 홍준표 후보가 뭐 당에 별 눈치 볼 사람도 저는 아니라고 봐요. 네. 지금까지 그분의 행태를 보면은 이 정당이 가지고 있는 재산 규모에 비하면 이 빚은 빚도 아니다. 그렇게 보면은 오히려 힘든 건 바른정당의 유승민 후보가 되겠죠. 뭐 그건 나중에 또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돈 문제만 놓고 보면은 계산이 이렇게 돼요. 지금 이제 선관위에서 지금 이 선거 보조금으로 지금 100억 이상 나왔잖아요. 네. 그다음에 갖고 있는 현금 보유 재산이 또 있어요. 그게 130억쯤 돼요. 이게 전부 다 새누리당 재산이에요. 지금 이름은 자유한국당으로 바뀌었지만 예. 그다음에 당사를 담보로 해서 250억을 좀 대출을 했는데 뭐 그거 못 돌려받는다고 뭐 후보가 책임질 것도 아니고 결국은 당의 빚으로 남는 거지만 과거 민정당부터 내려오는 이 집권 여당의 새누리당까지 와서 자유한국당으로 이어지는 집권 여당의 재산에 대해서는 지금 허성무 평론가님 말씀이 정확하게 짚으신 거예요. 네. 지금 대한민국의 과거 집권 여당의 재산 규모와 이 화려하기로 따지면 제가 항상 비유를 그렇게 하거든요. 과거 소련 공산당하고요. 지금 북한의 노동당하고 새누리당의 신한국당, 한나라당, 새누리당으로 오는 이렇게 재산 갖고 있는 집권 여당이 없어요. 네. 당사 갖고 있죠. 돈이 있죠. 전국에 부동산 갖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체제가 유지되는 한 중앙당 우선주의는 없어지지 않는다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국회로 지금 당이 들어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찌됐든 그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돈 문제만 놓고 보면 자유한국당 굉장히 풍족해요. 지금 굉장히 해피한 정당입니다. 예. 반대로 이제 지금 그거 다 포기하고 탈당하고 나온 이제 다른 정당이 지지율도 안 나와 돈도 없어. 지금 저 유승민 후보가 개인적으로 한 2~30억 정도 개인빚 지금 갖고서는 선거를 네. 치러야 될 형편이에요. 그런데도 지금 뭐 흔들리고 있으니까 각 당의 지금 이 재정 상황은 그렇습니다. 네, 유승민 후보 얘기 나온 김에 좀 더 해보죠. 뭐 유승민 후보 그 당내에서 사퇴 목소리가 나오면서 굉장히 분위기가 어수선했는데 주호영 공동선대위원장이 지지율 낮다고 기죽일 필요 없다라고 좀 힘을 주는 발언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일각에서는 또 이런 보도가 나왔네요. 오늘 23일 의총에서 유 후보의 사퇴 문제 또는 단일화 문제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할 예정이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23일에 정확히 단일화, 뭐 사퇴, 뭐 같은 맥락이긴 한데 이 얘기가 실제로 좀 다뤄질 것이라고 예상이 되시나요? 그런데요. 지금 예고가 돼 있어요, 지금. 근데 23일이 어떤 날이냐 하면 중앙선관위에서 하는 이제 그 토론회, 대선 후보 토론회가 시작되는 날이에요. 예. 근데 그날 의총 열겠다는 얘기는 유승민 후보는 정말 뼈 아프고 지금 속으로 아마 억장이 무너질 겁니다. 실제로 그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는 지상국 의원이 오늘 저 기자들한테 한 얘기를 이렇게 종합을 해보면 뭐 이거는 전쟁 앞두고 있는데 성문 열고 안에서 불 지르고 지금 후보 장수 뒤에다 칼에다 등 꼽는 예. 등에다 칼 꼽는 거라고 아주 격분한 표현을 지금 쓰고 있어요. 예. 근데 실제로 의총이 지금 열리면 잘해보자 쪽보다는 너무 힘드니까 좀 접고서는 이제 안철수
지지하자, 국민의당으로 가자 이렇게 될 논의가 갈 가능성이 대단히 농후하고 네. 뭐 유승민 후보 입장에서는 안타깝지만 그런 의원들의 동요를 지금 막을 그 힘은 없어 보여요. 선거는 사실은 조직이 가장 큰 또 역할을 해요. 예. 지금 뭐 이 언론에도 계속 보도되지만 1, 2번만 보이네. 뭐 동네에도 유세차가 그 이유가 사실 이 조직이거든요. 뭐 옛날 새누리당 조직, 그다음에 민주당 조직, 그 양당 체제였기 때문에 양당의 조직이 지금 뭐 이 동단위까지 이렇게 유세차를 보낼 수 있는 힘인데, 사실 30명 가까운 그런 의원들이 한 마음으로 뛰어도 지금 못할 판에 의원들이 움직이지 않는다? 그 일부라고는 하지만 만약에 네. 하나도 움직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혼자서 끝까지 한다고 해도 그건 불가능한 상황일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서 의지는 지금 계속 보일 수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죠. 하나는 이 지지율을 올린다. 네. 근데 사실 그건 난망해 보이고. 이틀 남았습니다. 예. 의총까지. 두 번째, 아니면 의원들을 설득한다. 개별 협상한다. 예. 개별적으로 설득을 한다는데 그것도 난망해 보여요. 왜? 어차피 지금 설득을 한다 그래도 지지율로 설득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 무엇을 어떻게 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네. 설득이란 건. 그러면 아마도 예상할 수 있는 건 2002년도에 노무현 후보와 후단협의 이 역사를 되풀이할 가능성이 크다. 노무현 후보도 사실은 후보로 다 만들어 놓고 예. 후단협이 결성이 돼서 지지율이 낮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외부에서 정몽준 후보를 들여라 마라 하고 굉장히 큰 공방이 벌어졌잖아요. 이번엔 뭐 날짜도 없고 그런 어떤 사안이 아니라 무조건 사퇴하라. 사퇴 안 하면 우린 그냥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겠다. 이런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지금 현재로서는 네. 농후해 보이죠. 그런데 뭐 결론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날 거라고 보는데요. 사실은 이 사람들이 더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분들은 대부분이 재벌 2세거나 금수저 2세들이에요. 그래서 정말 개인적으로는 풍족하고 재력도 많고 이런 의원들입니다. 이 30명 전체가 다 그래요. 바른정당 소속 의원들이요. 그렇죠. 이런 분들이 정말 이렇게 떨어져 나와서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힘든 선거 평생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개인 선거도 그렇고 대통령 선거도 그렇고. 예. 그러니까 이 상황 자체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각자 계산이 빨리 돌아가 있어요. 자, 지금 빨리 국민의당하고 연대를 해야 그 연대를 통한 정치적 과실을 많이 받을 수 있는데 지금 후보가 그게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생각을 하는 소속 의원들이 지금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당내에 딴 이야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유승민 의원의 입장에서 보면은 나는 어쨌든 이 길을 가야만이 배신자 프레임을 언젠가는 극복하고 TK를 중심으로 하는 보수의 후계자가 될 수 있는데 만약에 여기서 접는 순간에 자기는 영원히 정치적으로 일어설 수 있는 기회가 좌절될 거라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후보와 소속 의원들의 이해관계가 지금 전혀 다른 겁니다. 달라요. 거기서 네. 오는 비극이 지금의 이 소란이라 그렇게 봐야 돼요. 네, 그래서 이미 뭐 지난주부터 예고가 됐잖아요. 낮, 이후, 밤 아니라고 바른정당 의원들이 낮에는 유승민 지지하고 밤에는 안철수 지지하는 우스갯소리가 나올 정도로 바른정당의 지금 이 결속력이 막 흔들리고 있는 거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힘든가를 이렇게 좀 들여다보면 딱 대표적인 예가 유세 차량인데요. 네. 그 유세 차량이 돈이 제일 많이 들어가는 네. 거예요. 그게 거기에 이제 왜냐하면 운동원도 따라 들어가죠. 운동원들 일당 7만 원 들어가죠. 이게 일당 7만 원 이것도 안 주면은 법에 또 걸려요. 네. 무조건 현금으로 줘야 돼. 그런데 밥값하고 커피값 이런 거는 거기에는 계산이 안 돼요. 영수증 처리가 안 된단 네.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정서상 유세 차량으로 해서 막 그 모자 쓰고 춤추고 계속 떠들어주는 그 운동원들한테 자, 밥은 당신들 돈으로 먹고 오세요. 그게 돼요, 현실적으로? 잘 안 되거든요, 그게. 그런 게 이제 선거는 돈이 들어가는 건데 얼마나 힘든가를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바른정당이 전국에 17대예요, 꼴랑. 네. 근데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서울 지역에만 56대예요, 지금. 네. 문재인 저희 후보는. 뭐 회사 앞에도 제일 많이 보이는 차량이 이제 사실 그 당의 예. 그 선거 자금 순으로 많이 보이더라고요. 물론입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바른정당이 지금 뭐 100억 내로 예산을 해서 지금 자린고비 대선을 치르겠다고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안에 들어가서 만나보면 이게 굉장히 힘들겠구나. 이게 끝까지 가기가 과연 가능할까. 네. 말씀하신 대로 당은 접기를 원하고 후보는 끝까지 가기를 원하는 이 상황이 과연 얼마나 더 갈지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의총까지, 그러니까 유승민 후보의 후보 단일화 또는 사퇴를 논의하게 될 의총까지 이틀 남았는데 이 이틀 동안에 유승민 후보가 정말 극적인 어떤 지지율 변화를 보일지 그리고
그렇지 않다면 의총에서 만약 이 문제가 현실화되고 논의된다면 사실 바른정당의 향후 당의 정체성과 존폐 여부와도 직결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으로는 심상정 후보 관련된 얘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난 TV토론 두 차례에서 심상정 후보 같은 여권 후보자인 문재인 후보와 굉장히 각을 세우는 모습을 많이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앞서 우리 처음에 지적한 것처럼 뭐 지지율도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요. 자, 심상정 후보 그동안 존재감이 드러냈고 지지율로도 어느 정도 좀 반영됐다. 최근에 이 심 후보의 어떤 변화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심상정 후보는 사실 마이너스가 될 경기는 아니죠. 어차피 지금 결정적으로 무슨 뭐 대선에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라기보다는 진보라는 가치를 어떻게 그 기치를 꽂아서 이번에 나오는 득표율이 사실은 지방선거나 다음 총선을 목표로 하는 그런 이 스탠스를 지금 취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저는 이제 심상정 후보를 이야기하면서 최근에 이 친문 쪽에서의 문자 폭탄 내지는 정의당을 탈당하는 그런 움직임 이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최근에 2차 토론에서 심상정 후보가 문재인 후보를 비판하고 공략했다라는 이유로 그날 검색어가 심상정, 정의당에서 검색어 5위 안에 2개가 막 오르내렸고 이후에도 사실 그 정의당 홈페이지가 마비되면서 계속 탈당합니다 이런 어떤 이어져 왔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아직도 이렇게 진영 논리로 가고 있구나. 제가 보기에는. 자, 우리는 지금, 지난 4.13 총선 때 뭘 봤냐면 다당제의 어떤 가능성은 난 봤다고 생각하거든요. 언제나 양당으로만 존재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국민의당이라는 제3당이 왔고, 또 이제 정의당 같은 어떤 진보당은 계속 있어 왔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지금 선거라고 해서 정의당을 지금 비판하는 측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다른 보수 후보들과 똑같이 왜 주적으로 문재인 후보를 다루느냐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당시에 심상정 후보가 문재인 후보를 비판했던 어떤 부분들을 보면 보수 후보와 다른 시각에서 하고 있지 보수 후보들의 그런 주장을 똑같이 하는 게 아니거든요. 네. 충분히 심상정 후보로 봤을 때는 나 혼자 진보다. 어떤 의미에서는 더불어민주당도 사실 그러니까 중도에서 약간 좌쪽으로 갔을 뿐이지 순수한 의미로 진보가 아니지 않느냐라는 시각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얘기하면 우리나라에서 지금 진보의 깃발을 들고 있는 그런 진보 정당으로서 으로 봤을 때는 문재인 후보의 복지, 후퇴라든지 이런 점 충분히 지적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걸 자당의 어떤 당파성을 갖고 강령과 이념을 갖고 문재인 후보를 비판했다고 해서 왜 적을 문재인 후보냐라고 돌리느냐 하고 진영 논리로 만약에 공격을 한다면 그거는 사실 그 당의 당원으로서 만약 당원이 탈당을 한다 했다 당원으로서는 사실은 지적할 만한 내용이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논리도 하나 성립되는데요. 그 논리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런 한 측면도 있고 또 그런 측면의 지적은 정말 좋은 지적을 해 주셨다고 저도 느끼는데요. 또 한 가지 측면은 뭔가 하면 그 밑에 기저에 깔려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자, 그러면 이게 우리가 이 대선만 가지고 연대연합을 하거나 경쟁을 했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지방선거나 국회의원 선거 때 언제나 정의당이나 진보 세력 일부는 민주당하고 연합이나 연대를 해왔던 거죠. 그 속에서 일정 정도 서로가 양해해 주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같이 발전해왔던 게 또 사실이고요. 지난번 총선으로 들어가면 역시 그런 면들이 있었고 또 그런 면들 때문에 어쨌든 문재인 후보도 나서서 역할을 했고 민주당도 나서서 자당의 후보들에게 공천장까지 주지 않으면서 단일화 압력을 자당의 후보들에게 했던 게 사실 아닙니까?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선거 때가 되면은 정의당도 연합연대를 요구를 했죠. 늘 민주당에게. 정책적으로도 그렇지만 구체적으로 선거구에서 단일화 문제도 요구를 했고 그렇게 해서 어떤 형태로든지 서로 주고받는 게 많았는데 이번에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지금까지 같이 보여줬던 그 모습에 대한 배신이 아니냐 하는 거에 대한 배신감이 기재에는 일부가 깔려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느끼는 그 배신감마저도 너는 왜 그런 생각을 가지냐고 탓하면은 그것은 잘못된 탓이죠. 사람들은 그런 감정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은 또 느낄 수 있는 것이고 그런 또 거기에 대해서 요구를 할 수 있는 사람도 있는 것이고 그렇지만 그것도 이제 어떤 한계는 있겠죠.
또 그렇게 했기 때문에 뭐든지 다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한계는 있는데 한계를 넘었으면 그거는 이제 조금 무리해서 눈살을 찌푸리는 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뭐 그거는 이제 각자가 판단해야 될 문제다 이렇게 보고요. 또 근본적으로는 방금 지적하신 것처럼 그런 문제도 우리가 역시 지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같은 편끼리 이럴 수 있느냐라고 해서 배신감 느끼고 이제 그렇게 생각이 다를 수는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거기다 대고 문자 폭탄을 던지는 지금 이른바 친문 그룹들의 이 행태는 이래서 패권주의라고 이 비난받을 만하다라는 그 비판의 여지는 분명히 있죠. 근데 유권자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봤을 때 심상정 후보만 놓고 보면 예. TV 토론을 쭉 거치면서 일관성 있고 선명되고 명쾌하죠. 오락가락하고 중도 표심으로 지금 외연을 확대하기 위해서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는 문재인 후보에 비해서 심상정 후보는 명쾌하고 선명하고 일관성이 있죠. 그런 네. 점에 있어서는 유권자들이 뭐 동의하고 안 동의하고는 유권자의 마음인 것이고 말하는 것이 오락가락하지 않는다, 일관성 있다라는 점에서는 점수를 따고 있는 거예요. 예. 자, 구도만 놓고 보면 정의당 입장에서는 이번에 문재인 도우미로 나설 이유가 없죠. 왜냐하면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간에 협치와 연정은 어느 정도의 연정은 불가피할 것이고 정의당 입장에서는 3%에서 5% 정도의 득표율만 대선에서 유지해 준다면 차기 정부에서 얼마든지 내각에도 참여할 수 있고 지분도 확보할 수 있고 다음 총선에서 역할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보수 진영의 단일화보다는 오히려 저는 개인적으로는 진보 진영의 단일화가 이번에는 더 어려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기는 해요. 단 만약에 홍준표, 유승민, 안철수 후보의 어떤 연대 움직임이 있다면 진보 진영에서도 심상정, 문재인 후보의 단일화가 논의가 될 수는 있겠지만 네. 먼저 나서서 단일화를 할 생각은 없다라는 게 정의당의 일관된 주장인 거 보면 예. 이번에 심상정 후보는 당의 역할과 후보의 역할을 나름대로 하여튼 네. 최상의 지금 점수를 따고 있구나 이런 생각은 네, 그러면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지적은 해야 될 게요. 노회찬 후보가 어제 이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완급 조절, 강약 조절에 약간 실패한 것 같다. 심상정 예. 후보가. 네. 그걸 노회찬 의원이 이야기를 했어요. 예. 네. 이제 그것은 결국은 이제 이번에 다자구도로 갈 것이라는 걸 이 프로그램에서 초기부터 우리가 쭉 주장을 했고 예. 지금 그 프레임대로 가고 있는데 결국 그렇게 가더라도 정의당이 어쨌든 뭐 자기의 고유한 색깔도 드러내고 지지도 받아야 되지만 동시에 이제 방금 원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이후의 연정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했을 때 어쨌든 완급의 조절, 경중의 조절 부분은 거기에도 필요한 것은 아닌가. 네. 그런 네. 것들을 저는 당원들이 지적했고 물론 일부는 걱정하신 것처럼 과한 지적을 통해서 좀 예. 무리한 행동은 있었다고 봅니다. 아니 근데 잠깐만. 예, 마지막으로. 짧게만요. 예, 예. 자, 충분히 저도 허 소장님 말씀에 동의는 하는데 근데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어떤 점에서 제가 아니다라고까지 표현하냐면 정책 연대나 혹은 선거 연대나 뭐 이 연대는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내가 어떤 그 TV 토론에서 한 후보를 비판하는데 그걸 완급을 조절하기 때문에 나중에 몇 석을 다오. 이거는 사실 이 한쪽에서 봤을 때 야합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총선이라든지 혹은 지선에서 네. 어떤 이 필요성에서 서로 연대를 하는 그러니까 예. 이 지역구에 대한 어떤 연대를 하는 건 가능한데 나중에 그런 연대를 위해서 토론에서 자신이 비판할 거를 좀 하지 말고 그 자신의 어떤 이념을 좀 죽이고 네. 완급을 조절하자. 이거는 제 이야기는 그런 뜻이 아니고요. 정의당에 있는 당원들조차 그 문제 제기가 심하게 있었고 그 당원들 중에 일종의 또 반발과 탈당이 일어난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거는 민주당 지지자가 한 게 아니에요. 네, 자기 당원들끼리 알겠습니다. 했네. 그러니까 자기 당원들끼리 논란을 일으킬 만큼 합의 구조가 되지 않는 수준의 이야기를 한 것은 그 문제가 자기들 스스로 조절이 안 자, 됐다는 그 부분은 얘기입니다. 그 향후 이제 TV 토론이 좀 더 몇 차례 남아 있으니까 향후 그 정의당과 또 민주당이 어떻게 현재까지 각을 더 유지하는지는 좀 더 지켜보시도록 하시고요. 이제 다른 정당이 지지율도 안 나와 돈도 없어. 지금 유승민 후보가 개인적으로 한 30억 정도 개인빚 지금 갖고서는 선거를 네. 치러야 될 형편이에요. 그런데도 지금 뭐 흔들리고 있으니까 각 당의 지금 이 재정 상황은 그렇습니다. 네, 유승민 후보 얘기 나온 김에 좀 더 해보죠. 유승민 후보 그 당내에서 사퇴 목소리가 나오면서 굉장히 분위기가 어수선했는데 주호영 공동선대위원장이 지지율 낮다고 기죽일 필요 없다라고 좀 힘을 주는 발언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일각에서는 또 이런 보도가 나왔네요. 오늘 23일 의총에서 유 후보의 사퇴 문제 또는 단일화 문제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할 예정이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23일에 정확히 단일화, 사퇴, 같은 맥락이긴 한데
이 얘기가 실제로 좀 다뤄질 것이라고 예상이 되시나요? 그런데요. 지금 그 예고가 돼 있어요, 지금. 근데 23일이 어떤 날이냐면 중앙선관위에서 하는 이제 그 토론회, 대선 후보 토론회가 시작되는 날이에요. 예. 근데 그날 의총 열겠다는 얘기는 유승민 후보는 정말 뼈 아프고 지금 속으로 아마 억장이 무너질 겁니다. 실제로 그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는 지상욱 의원이 오늘 기자들한테 한 얘기를 이렇게 종합을 해보면 뭐 이거는 전쟁 앞두고 있는데 성문 열고 안에서 불 지르고 지금 후보 장수 뒤에다 칼에다 등 꼽는 예. 등에다 칼 꼽는 거라고 아주 격분한 표현을 지금 쓰고 있어요. 예. 근데 실제로 의총이 지금 열리면 잘해보자 쪽보다는 너무 힘드니까 좀 접고서는 이제 안철수 지지하자, 국민의당으로 가자 이렇게 될 논의가 갈 가능성이 대단히 농후하고 네. 뭐 유승민 후보 입장에서는 안타깝지만 그런 의원들의 동요를 지금 막을 힘은 없어 보여요. 선거는 사실 현재로서는 네. 너무해 보이죠. 그런데 뭐 결론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날 거라고 보는데요. 사실은 이 사람들이 더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분들은 대부분이 재벌 2세거나 금수저 2세들이에요. 그래서 정말 개인적으로는 풍족하고 재력도 많고 이런 의원들입니다. 이 30명 전체가 다 그래요. 바른정당 소속 의원들이요. 그렇죠. 이런 분들이 정말 이렇게 떨어져 나와서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힘든 선거 평생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개인 선거도 그렇고 대통령 선거도 그렇고. 예. 그러니까 이 상황 자체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각자 계산이 빨리 돌아가 있어요. 자, 지금 빨리 국민의당하고 연대를 해야 그 연대를 통한 정치적 과실을 많이 받을 수 있는데 지금 후보가 그게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생각을 하는 소속 의원들이 지금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당내에 딴 이야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유승민 의원의 입장에서 보면은 나는 어쨌든 이 길을 가야만이 배신자 프레임을 언젠가는 극복하고 TK를 중심으로 하는 보수의 후계자가 될 수 있는데 만약에 여기서 접는 순간에 자기는 영원히 정치적으로 일어설 수 있는 기회가 좌절될 거라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후보와 소속 의원들의 이해관계가 지금 전혀 다른 겁니다. 달라요. 거기서 네. 오는 비극이 지금의 이 소란이라 그렇게 봐야 네. 돼요. 네, 그래서 이미 뭐 지난주부터 예고가 됐잖아요. 낮, 유, 밤 아니라고 바른정당 의원들이 낮에는 유승민 지지하고 밤에는 안철수 지지하는 우스갯소리가 나올 정도로 바른정당의 지금 이 결속력이 막 흔들리고 있는 거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힘든가를 이렇게 좀 들여다보면 딱 대표적인 예가 유세 차량인데요. 네. 그 유세 차량이 돈이 제일 많이 들어가는 네. 거예요. 그게 거기에 이제 왜냐하면 운동원도 따라 들어가죠. 운동원들 일당 7만 원 들어가죠. 이게 일당 7만 원 이것도 안 주면은 법에 또 걸려요. 네. 사실은 조직이 가장 큰 또 역할을 해요. 예. 지금 이 언론에도 계속 보도되지만 1, 2번만 보이네. 뭐 동네에도 유세차가 그 이유가 사실 이 조직이거든요. 뭐 옛날 새누리당 조직, 그다음에 민주당 조직, 그 양당 체제였기 때문에 양당의 조직이 지금 이 동단위까지 이렇게 유세차를 보낼 수 있는 힘인데, 사실 30명 가까운 그런 의원들이 한 마음으로 뛰어도 지금 못할 판에 의원들이 움직이지 않는다? 그 일부라고는 하지만 만약에 네. 하나도 움직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혼자서 끝까지 한다고 해도 그건 불가능한 상황일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서 의지는 지금 계속 보일 수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죠. 하나는 이 지지율을 올린다. 네. 근데 사실 그건 난망해 보이고. 이틀 남았습니다. 예. 의총까지. 두 번째, 아니면 의원들을 설득한다. 개별 협석한다. 예. 개별적으로 설득을 한다는데 그것도 난망해 보여요. 왜? 어차피 지금 설득을 한다 그래도 지지율로 설득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 무엇을 어떻게 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네. 설득이란 건. 그러면 아마도 예상할 수 있는 건 2002년도에 노무현 후보와 후단협의 이 역사를 되풀이할 가능성이 크다. 노무현 후보도 사실은 후보로 다 만들어 놓고 예. 후단협이 결성이 돼서 지지율이 낮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외부에서 정몽준 후보를 들여라 마라 하고 굉장히 큰 공방이 벌어졌잖아요. 이번엔 뭐 날짜도 없고 그런 어떤 사안이 아니라 무조건 사퇴하라. 사퇴 안 하면 우린 그냥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겠다. 이런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지금 빚을 진다 해도 이것은 자기들이 갖고 있는 재산에 비하면 이 부채 수준이 수준도 아닙니다. 다른 정당들은 임대료 내기도 급급한 수준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이건 아무 것도 아니고 이것 때문에 홍준표 후보가 뭐 당의 별 눈치 볼 사람도 저는 아니라고 봐요. 네. 지금까지 그분의 행태를 보면은 이 정당이 가지고 있는 재산 규모에 비하면 이 빚은 빚도 아니다. 그렇게 보면은 오히려 힘든 건 바른 정당의 유승민 후보가 되겠죠.
뭐 그건 나중에 또 따로 예. 말씀을 드리도록. 돈 문제만 놓고 보면은 계산이 이렇게 돼요. 지금 이제 선관위에서 지금 이 선거 보조금으로 지금 100억 이상 나왔잖아요. 네. 그다음에 갖고 있는 현금 보유 재산이 또 있어요. 그게 130억쯤 돼요. 이게 전부 다 새누리당 재산이에요. 지금 이름은 자유한국당으로 바뀌었지만, 예. 그다음에 당사를 담보로 해서 250억을 좀 대출을 했는데, 뭐 그거 못 돌려받는다고 뭐 후보가 책임질 것도 아니고 결국은 당의 빚으로 남는 거지만 과거 민정당부터 내려오는 이 집권 여당의 새누리당까지 와서 자유한국당으로 이어지는 집권 여당의 재산에 대해서는 지금 허성무 평론가님 말씀이 정확하게 짚으신 거예요. 네. 지금 대한민국의 과거 집권 여당의 재산 규모와 이 화려하기로 따지면 제가 항상 비유를 그렇게 하거든요. 과거 소련 공산당하고요. 지금 북한의 노동당하고 새누리당의 신한국당, 한나라당, 새누리당으로 오는 이렇게 재산 갖고 있는 집권 여당이 없어요. 네. 당사 갖고 있죠. 돈이 있죠. 전국에 부동산 갖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체제가 유지되는 한 중앙당 우선주의는 없어지지 않는다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국회로 지금 당이 들어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찌됐든 그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돈 문제만 놓고 보면 자유한국당 굉장히 풍족해요. 지금 굉장히 해피한 정당입니다. 예. 반대로 이제 지금 그거 다 포기하고 탈당하고 나온 어찌됐든 이 홍준표의 잇따른 어떤 자책골 같은 이 발언 때문에 당에서도 눈치가 좀 보일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선거 비용 관련해서 좀 얘기를 해볼 텐데요. 자유한국당 선거 비용으로 지금 충당하기 위해서 여의도 당사 건물 담보로 해서 뭐 250억 원을 이제 대출 받았다고 하는데, 그게 이제 득표율 15%가 넘어야지 이제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당의 지원이 아니고 홍준표 후보의 스타일상 본인이 그냥 생각나는 대로 거침없이 말한 스타일일 텐데, 이런 논란이 계속 이어져서 만약에 득표율에도 15% 밑으로 떨어진다면 이 눈치가 좀 보일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예, 뭐 그렇게 일반적으로 지금 언론이라든지 평론가들이 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이건 제가 볼 때 뭐 어마어마한 엄살입니다. 실질적으로 각 당은 이 정도 재산을 가지고 있는 당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건 중앙당을 담보로 해서 250을 빌릴 수 있는 재산이 있는 것만 해도 네. 이 당이 유일한 그런 당이에요. 그리고 뭐 시도당도 가면은 시도의 가장 뭐 요지에 단독 건물들을 다 소유하고 있는데, 그게 뭐 150억, 200억짜리 건물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자유한국당의 이런 어마어마한 재산들은 어디에서 왔는가 이렇게 보면은, 이게 과거 민정당 때 전두환 정권이 들어서면서 정치 자금을 모아서 이런 당사들을 다 만들어서 지금까지 전개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동안은 정말로 떳떳한 집에, 큰 집에 많은 음식으로 풍족한 선거를 해왔는데, 최근에 오면서 이제 그런 상황이 조금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어마어마한 엄살을 부리고 있는 거고, 다른 모든 정당은 이보다 훨씬 더 어려운 상황에서 하고 있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고요. 네. 그래서 설사 15%를 못 받아서 뭐 일부를 못 돌려받아서 약간의 뭐